근데 아까 얘기 못한 것 중에 하나 아쉬운 게 네. 우리 중세 철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AI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아하. AI가 그러니까 AI에서의 I가 그거잖아요.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중세 철학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텔리전스는 지성인데 AI의 인텔리전스는 전통적인 인텔렉투스의 개념에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다. 그치. 즉 AI는 인텔렉투스가 아니다. 전통적인 인텔렉투스의 개념은 뭔가요? 네, 그걸 설명해 주세요. 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통이라 함은 이제 성 토마스께서 교시하셨다로 시작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지성이라는 건 어떤 판단력이죠. 그, 어허. 어떤 관념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분류해내고 어떤 것이라고 지정해내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뭐다라고 말할 때 그 뭐다를 말해주는 게 이제 지성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류의 지성에는 이 AI의 인텔리전스가 별로 이렇게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인간 맞을 수 지성과는 있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아니 맞을 수도 있는 게 예를 근데 들면 뭔가를 사실 분류해내고 정의를 해내는 거잖아. 저는 이제 AI를 잘 모르니까 이런 논의에 대해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데 뭔가 이야기해볼 만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그 AI는 그러니까 LLM은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의미를 이제 토큰 단위로 다 나눈 다음에 해당 토큰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의미 단위를 만들어 갖고 얘가 얘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되게 그 단어의 뭐라 그러지? 단어의 차원이 있어요. 되게 다차원 형태의 공간이. 그래서 얘랑 가장 가까운 내적을 갖는 단어를 찾아가요. 그럼으로써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화가 돼. 그치. 그래서 나 다음에 오는 거는 나는과 나을과 나이와 나가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의미상으로는 나는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기존에 굉장히 많은 발화가 된 인간들의 문법과 혹은 문학 체계가 있었던 거니까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 다음에 는이 와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해. 그렇게 보면 인텔렉투스 맞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수동지성으로서는 맞을 것 같아요. 능동지성으로서는 맞느냐? 이건 좀 애매하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걸 때 그래서 LLM 논문 뜯어보면 재밌어. 전통적인 철학에서 능동지성과 수동지성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하잖아요. 능동적 칸트도 비슷하게 나누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과연 그 능동성이라는 게 실체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늘 들거든요, 저는. 과연 진짜 인간이 능동적인 존재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선 능동성이나 주체성 같은 개념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우리와 동격의 또는 그보다 상위격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린 능동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리 동격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주체는 복잡도의 무의식입니다. 차이인 거 아닐까. 주체는 그래서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주체가 무의식이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내놓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고양이도 주체고, 뭐 우리 동네, 뭐 우리 저희 LLM도 주체고, 다만 블랙박스일 뿐이지. 근데 다만 이제 몸 없는 주체인 거지 여기는. 그쵸. 그래도 몸을 준다고 해도 몸 있는 주체라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몸 있는 주체가 되겠지. 근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몸이 있는 주체가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우리는 걔한테 시민권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와 라고 생각한다 정도.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옴닉 사태 바로 터지는 거지 이제. 그 혹시 그거 최근에 기사 보셨어요? 조계종에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네 음. 봤습니다.
그거 보고서 이제 아 드디어 이제 테카르타 몬다타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제 오버워치가 조만간 결성이 된다니까. 오버워치가 어, 제냐타. 이제 나 옴닉이 진야타 잘했는데. 나도 그 원래 철학과 여기서 질문. 철학과는 다 젠야타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난 아니에요. 젠야타. 메이충도 있었어요. 아 누구지? 걘 대학원 왔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면 탱커 걔는 이제 주관해서. 학부. 아 그렇구나. 저 라인하르트. 아 그렇구나. 오, 나는 젠야타의 훌륭한 대사를 정신을 보고 바로 가졌었네. 했는데. 음.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게 프랑스 언론에서 떴어요. 그 조계종에서 휴머노이드 승려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근데 서양 사람들 댓글이 참 신기했어. 뭐라 댓글다는 우리는 되게 재밌다 재밌다 반응했잖아. 근데 서양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 지나친 기술 경쟁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더라고. 새끼들 아직 불교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불교의 짝퉁만 배운 거야. 그러면서 되게 막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반응하더라고 댓글들이 다. 그러니까 일단 프랑스 사람들이 약간 생각보다 보수적이야 그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그 기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거든. 그래서 되게 프랑스가 또 키오스크로 되게 늦게 들어왔어 그런 것들이. 아휴,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불교의 목적은 결국에 이 방법이 무엇이 됐든 간에 견성성불을 하고 방법이 무엇이 됐든 간에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만 주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봇 스님이 뭐가 중요해? 로봇 스님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깨달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의 본질이 아니야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SNS를 하나 더 하는 게 링크드인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면 동료들이 다 그걸 써서 왜냐면 서구 거는 링크드인을 되게 많이 써요. 맞아요. 서구 거는 그걸 되게 많이 써서 걔네들한테 이제 그걸 소개시켜주면서 올렸어서 제가 또 프랑스어로 글을 하나 썼는데 이게 확실히 서양 종교와 어떤 불교와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세관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텍스트가 딱 비슷한데 이 서양 놈들은 무언가를 논증하는 거에 주로 목적을 가지는데 이 동양은 논증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하는 지점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 수양론 논문 지금 쓰고 있는 거 비슷하게 이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주체가 있냐 없냐 이런 고민들은 그 뭐 조상님이 있냐 없냐 이런 고민들은 서양에서는 할 법해. 왜? 거기는 전쟁을 대리전으로 할 정도로 사실 인구가 얼마 없잖아. 근데 동양은 기본적으로 100만 단위라고. 지금 조상님이 있냐 없냐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야.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저 100만이 넘는 폭도들을 수양을 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그게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실용적 무언가를 질문해야 되는 논의들이 더 많았지 않는가. 그래서 부처가 중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계도시키는가라는 질문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그냥 했다. 우리 이 주제 한 번만 해보고 대충 마무리 해보죠. 우리는 여기 싹 다 서양 철학 전공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번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게 서양 철학을 저는 쭉 전공했고 지금은 뭐 프랑스에서 이제 정신분석 하고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도 어떤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 논문 안에서도 약간 동양 철학적인 요소를 섞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특히 도가의 허개념 가지고 이제 정신분석적인 어떤 실천성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중간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동양 철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 동양 철학이 갖고 어떤 뉘앙스는 느끼잖아요. 어떤 말하는 바, 어떤 추구하는 가치점. 근데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그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방면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전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저는 어찌 보면
그 형이상하게 어떤 유무가 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누구지?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최진석 교수였나? 최진석 교수님이었나? 아시나요? 서강대 최진석 교수님? 예, 알는데 음. 저는 서강대가 몰라요. 맞구나. 예, 예, 예. 음. 서강대 맞구나. 네, 네. 그 북경에서 도가 추락하신 분. 맞아요, 맞아요. 도가처럼 하셨던 분. 그분 얘기하셨던 그 유튜브 중에서 서양과 동양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형이상학적 물음이다라고 말하시면서 결국 서양이 어떤 그 아, 사유의 지평이나 이런 걸 다 통합해버렸잖아,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다 서양식 공부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양은 형이상학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동양철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탑다운의 방식으로 사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깊이 있는 통찰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견 동의가 되면서도 정말 동양 철학이 어떤 형이상학적 베이스가 없나?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가치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도가에서 허개념 같은 것들 보면 그 허개념들이 사실은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실천적 의미가 더 강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불교의 공화로도 달라, 허는 사실. 음흠, 음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는 불교 철학은 순수한 그러니까 동양에서 발전한 건 맞는데 이게 결국 인도 쪽에서 온 사유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인도 철학이 사실은 거의 베다 철학의 이런 뿌리가 왔다면 이게 서쪽하고 동쪽으로 갈라진 거지, 사실은 뿌리 자체를 보면 이게 순수하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본다면 그 흔히 유가나 도가 계열하고 또 약간 다른 이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불교가. 아, 그 지점에서는 방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나는 이게 어떤 그 문명사적 맥락, 인구적 맥락이랑 같이 간다라고 봤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 형이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살아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살아라를 제안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이 요청되었다라고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단 어떤 형이상학적 가정을 먼저 해버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라가 나오게 된 경우도 있고, 이 양방향이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 쪽인데, 문제는 이 서구는 방금 이 시점에서 생각보다 인간의 통솔에 대한 질문을 이거보단 덜 해도 됐었던 거야. 음, 그 저기 있잖아. 항상 그 서구권의 전쟁 어떻게 되죠? 10,000명 대 10,000명이면 미쳐버린 전쟁인 거야. 뭐 로한의 기마대 1만 명 말고 미쳤다 막 이러잖아. 그렇지만 당나라 어떻게 되죠? 100만 대군 내려오죠. 그러니까 약간 이 단위가 다른 이 멜서스의 인구론을 씹어먹는 미쳐버린 요 쌀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인구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형이상학이 필연적으로 수양론의 담론에 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쟤네들을 빨리 통제할 수 있는 괜찮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달래줘야 돼라는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형이상학적 담론이라는 게 조금 더 그 실천적인 형태의 논의로 빨리 내려오게 되는 거 아닐까? 그 자체만을 물고 뜯는 것들보다. 근데 거꾸로 그렇게 실천적인 담론이 안정적으로 내려온 성리학이 베이스가 된 조선 이런 데에 보면은 어떻게 됐죠? 다들 성리학적 베이스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그거 갖다 이기로 논쟁을 하면서 형이상학을 막 미친 듯이 발전을 시키잖아. 라고 보면 일단 좀 통제가 되는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냥 문명사적 흐름 내에서 있었던 게 아닐까? 동양은 그 지점에서 인구가 너무 많았었던 거고 라는 생각을 그냥 했었어. 음. 그럼 시작부터 다를까? 사실 서양은 형이상학부로부터 어떤 것이 출발해서 쭉 존재론을 봐야지. 존재론을 출발해서 어떤 사유로 흐르는 것 같다면 동양은 사실 거꾸로인 거네. 그치, 왜냐면 공자님이 인을 얘기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종류의 가치관들이 70개가 넘어가는 가치관들이 누가 더 좋네, 누가 더 좋네를 하고 있던 시점에 이 세상을 그 깔끔하게 다 평정하기 위해서 인이 나머지 모든 것들 위에 서고 인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학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기 위해 이런 식의 무언가들, 이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라면 형이상학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된 개념이 아닌가 하는 거지. 여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동양은 잘 모르지만 서양의 형이상학의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도 춘추전국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치, 그건 결국은 그렇지.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가 통일을 했느냐, 공자의 인이 통일을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은.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둘 다 어떤 윤리적인 함의를 담고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거 맞죠. 진짜 유물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아니면 그것도 있어. 언어적 관점 보면 이 존재 동사의 유무로서도 갈릴 수 있다고 생각 들긴 해요. 되게 그게 니체가 할 제일 법한 얘기다. 크다는 게 니체가 할 법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하이데거 이후로 정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이데거가 딱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 물음이고, 그 존재 물음은 본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온 거고, 그것은 사실은 하이데거 명확히 말하니까 동양에는 철학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하이데거가. 그 맥락도 새끼들 사실, 성리학 맛을 못 봐가지고 씨. 근데 그 말이 그렇다기보다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맥락은 사실은 이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존재 물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와 이다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모든 유럽 그 제어들, 인도 유럽어 쪽에 속하는 언어들은 그 개사가 존재해서 맞아요. 이게 이제 존재사와 개사의 역할을 겸합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진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100% 설명은 되지 않는 게, 그렇다고 해서 서양에서 같은 말을 썼지만 이따와 이다가 다르다는 걸 몰랐느냐, 하이데거 이전에 전혀 몰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동양이 그것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나는 언어학적 관점이라는 게 설명 모델로서 예뻐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진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가까운 거지 전체를 훑어서 표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그 단위 인구의 차이가 가장 솔직히 내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였었던 거고. 하긴. 단위 인구의 차이. 먹여 살려야 될 놈들. 예를 들면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백인 소말리아 해적들인 거잖아. 이 노략질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 다 그 뭐야 저 트로이아 말고 저 아카이아 애들 걔네들 다 그냥 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해적질을 모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놈들인 거잖아. 그 결국에 이제 이 해적들의 연대기가 결국에 그리스인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방식은 봐봐 어떻게 인구를 부양하죠? 어떻게 요 흉년을 극복하죠?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옆에 섬 가갖고 훔쳐오면 되는 건 데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단위가 100만 단위로 불어버린 당나라나 수나라 막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디를 훔쳐오는데 유럽? 뭐 그래갖고 유럽을 가긴 갔지. 그래갖고 유럽 다 개박살나고.
이제 단위가 다르니까 해결책이 그것만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남의 거 털지 말아라. 자식 잡아먹지 말아라. 이 어떤 수양론의 요청이 이 윤리학의 요청이 서양보다 더 빡세게 됐었던 게 아니었는가. 음. 물론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건 유물론적인 설명이 100%의 설명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 그쵸.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듣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유물론적인 설명만으로 100% 설명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고 이제 저는 중세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 이제 제가 흥미로운 지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피에르 아도라는 프랑스 철학자 고대 철학자가 지적한 부분인데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피에르드가 동양을 얘기하진 않지만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렇고 동양 철학도 그렇고 철학은 어떤 이론적인 거기도 하지만 삶의 양식으로서의 실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서양에서 이게 이론의 철학과 삶의 양식으로서의 그러니까 잘 살기와 잘 사유하기가 분리돼요. 이게 언제부터 분리되냐면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들어오면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종교 영역에 고유하게 남겨놓고 잘 사유하기만을 철학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피에르아드가 하는 얘기인데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들고 가봤을 때 동양에서는 이것이 나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것도 있을 것 약간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덕목이었기 때문에. 예, 여전히 동양 철학의 전통에서는 특히 중국 동아시아 철학의 전통에서는 지금도 잘 살기와 잘 사유하기가 구분되지 않은 하나인 거죠. 그게 저는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 정서랑도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서양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하고 윤리적 사람이 분리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는 그치. 한국 사람들이나 많은 아시아권 사람들 중에서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랑도 대화할 때도 저렇게 배울 만한 사람들 왜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할까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어른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제가 프랑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은. 윤리하고 지적 능력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감으로 안 오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일종의 피에라도도 그렇게 말하고 푸코도 사실은 그 마지막에 주체 해석학 이런 텍스트를 보면 고대 안에서 이제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라는 게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큰 덩어리였고 원래 자기 인식 역시도 자기 배려의 하위 개념이었는데 이제 푸코는 이제 고대 그리스도교보다는 데카르트를 들죠. 데카르트적 순간,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철학에서 우위가 됨으로써 그게 갈라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서양에는 뭔가 그런 식의 분기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동양과는 다르게. 이게 어쨌든 이게 그 그리스도교라는 전혀 기존의 그 그리스 사회 체계에서라는 맞지 않은 히브리 전통의 일신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종의 타협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동아시아 사상사에서는 그런 계기가 아무래도 조금 약하거나 없었지 않나?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아까 그 유물론적 사고가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어떤 하나의 기깔나는 이론이 관성처럼 작용하고 있으면 필요가 나타나도 그 어떤 필요가 있어도 그걸 강제로 억눌러 버리고 그게 계속 붙어 있을 때가 있지. 예를 들면 이 방금 얘기했던 이 수양과 지성이 같이 가는 거. 뭐 이제 대학에서는 그 차위성 어중 형어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속의 정성스러움이 밖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그 어떤 수양의 형태인 거지. 그리고 이 수양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그 선비로서의 덕을 가지고 지를 만들어내는 이 4단의 발달로 만들어지는 사덕이 인의의 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인 거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시대가 바뀌어도 이게
시대가 바뀌었으면 어떤 이거보다 기깔나는 철학이 나와서 바뀌어야 돼. 그 뭐 서양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그치만 우리는 그게 안 바뀌었지. 그래서 안 바뀐 그 부작용이 문학에서도 드러나. 어디서 드러나죠? 박지원의 그 양반전에서 드러납니다. 양반전 보면은 이 양반이 글 읽고 막 이 젠체하다가 결국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팔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약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실사구시하지 못한 양반들을 비꼴 정도로 이 시대에 맞춰서 이게 못 바뀌었었던 세상이 있었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는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그냥 때마침 안 나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관성 때문에 끌려갔었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잡스가 안 나온 세계선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PDA를 쓰고 있는 그런 것처럼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우연들이 있었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매번 느끼지만, 얘기할 때마다 느끼지만, 나는 분명 서양 철학인데 동양 철학 텍스트를 존나 막힘없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기억나고 있는 서양 철학 텍스트가 한 개도 없어. 그게 뭔가 이렇게 대학이 축축 나오고 중형이 축축 나오는데 뭔가 뭐 어디서 그랬잖아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서양 철학에서 대체 뭘까? 왜 서양 철학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희한하네. 하여튼 근데 동양 철학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장구를 반절 정도 읽어본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란 그 푸물 안에 중국 철학사 상권 뭐 이런 2차 문헌들 말고는 대학 장구 그 절반 읽은 거 말고는 없어. 저도 사실 동양 철학을 여기서 약간 비와인드긴 한데 제가 유일하게 C뿔 맞은 과목이 동양 철학 과목 아니겠습니까? 오. 제가 한자를 별로 안 유일하게야? 좋아했어가지고. 그쵸? 저 유일하게 C뿔 맞은 게 동양 철학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그 동양 철학 그 대학 중용 한자로 쓰는 중간고사 있는 그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그거 재수강까지 했거든요. 재수강까지 했는데 C뿔 맞았어. 이제 한자를 워낙 안 좋아했었고 항상 그 생각 들어. 이 한자를 왜 외우고 앉아 있어야 되며 왜 그걸 다 이게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시험 문제가 한자 획 하나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한자를 쓰는데 획이 조금 다 틀려놓은 거야. 그래서 한자 쓰기 다 빵점 나와버린 거야. 아이고. 그래서 한자,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한자 대학 중용을 짝 쓰고 밑에 이제 대학 중용에서 어떤 구절의 의미 해석하시오. 그래서 밑에 약술 문제를 다 맞았는데 이 대학 이거 한자 쓰는 거에서 빵점 맞아버리는 바람에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프랑스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왜요 이게? 이게 뭐냐, 읽어주세요. 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읽어줘. 팔게 그려 있구만. 레 메트 듀 타오, 타오이즘. 이게 뭐냐, 그 지금 저기 가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계신다는 거지. 내가 동양인이고 나는 그나마 니들보다 한자를 조금이라도 더 아니까 내가 말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한다는 거지. 그쵸? 그렇긴 하지. 여기서 뭐냐면 이게 매트가 마스터거든요. 이게 도의 마스터들이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 이게 도덕경하고요, 이제 장자하고요, 이거 프랑스어 번역본입니다. 새끼들 동화까지 맛보면 아주 기절할 텐데 그냥 아주.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와, 내가 한국어로 된 책들 이제 비교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 번역이 이렇게 했다고? 라는 생각이 부쩍부쩍 나올 때가 많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해하고 있는 동양 철학의 형태가 원어민인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하지 않은 우리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 뉘앙스에 대한 이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도라는 거 있죠. 도. 그거 이제 그 중국 발음은 타오잖아. 타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구절마다
그 베리 때 진류로 번역하고 어떤 데는 질로 번역하고 다 이렇게 해놔. 그리고 옆에 각주로 이거 다 타오다 이렇게 해놔. 음. 그냥 타워로 번역한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이런 맥락으로 쓰인다를 써놓는 게 아니라 다르게 번역한 다음에 이게 다 타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희한하다. 여기 왜 보면 그렇게 어떻게 거꾸로 되냐면 하고 여기 있지? 보면 이제 베리 때라서 이게 진리의 뜻이거든요. 베리 때. 근데 네. 밑에 각주 1 보면 여기 밑에 이제 타오라고 이거 이렇게 되나요? 밑에 각주로 이거 타오다, 어. 도다. 음. 그러면 이걸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원래 에트르가 아닌데 존재로 다 번역해 놓고 그런 게 있어. 중간중간마다. 물론 얘네들 좀 역시 번역이 힘들겠지. 정보 역시 이제부터 이제 그 내 시대가 오는 거지 이제. 딱 그 니들이 뭘 알아? 내가 동양인인데. 아 그게 또 지도 교수님께서 약간 좀 이런 걸 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내가 정확하게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이거 학술대 참여하라고 이거 왔거든요. 이거 아. 포스터예요. 와 포스터 봐라 저거. 와. 이게 저 아, 뭐라고 저거 써 있는 거야? 어떤 한자 좀 크게 좀 하이쿠 보여주십시오. 하이쿠라 그러나 저거? 뭐 뭐야? 무슨 한자야 두 번째 거가?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알겠는데 두 번째 한자가 뭐야? 이게 뭐였지? 우키요에라 그러나? 우키요에 같은 그림인데? 아 우키요에 아니야. 이거 되게 산수화 같은 거 산수화. 이게 뭐냐면 학술대회가 뭐냐면 락강과 챙이라고 챙이 뭐야?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해는 뭐죠? 사람 이름. 아 이게 장씨야? 아. 장씨예요. 장씨. 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푸앙소와 챙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그러니까 중국계 프랑스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아, 그러니까 동양 사유적 베이스로 한 에세이스트야. 근데 프랑스 되게 유명하고 약간 한병철 거야. 한병철. 그러네. 아 장씨가 아니라 정씨네 정씨. 정씨. 어. 이 사람이 생각보다 락강에 대해서 언급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 사람 한번 참여해 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이거 포스터를 줬는데 뭔가 그런 기대가 있어. 아니네. 중국 이름에서 청씨래 청. 이 약간 허허 어렵다. 근데 뭐 그치 그런 그 인종적 격차, 정보 불균형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 음.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서양이 동양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점점 넓어지게 될 거라고 봐. 한 3, 아, 40년만 지나도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정보 격차를 이용할 수가 없을 거야. 한자가 대영 약축이라는 뜻이네요. 이게 뭔 소리지? 도덕경에 나오는 문장이래. 대형 약축? 잠시만. 그러니까 가득 찬 것, 대영, 빈 것, 가득 찬 거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래. 아, 도덕경 아. 45장에 나오는 거. 그렇구만. 음. 저 마지막 문장이구나. 그 가득 찬 것이 비어 있는 것 같고 가장 비교가 뛰어난 것은 서투른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거구나. 네 맞아 그 문장. 약간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말장난이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프랑스 사람들 뽕에 차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뒤늦게 따라가. 참.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얼마 안 남은 정보 격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한 자리를 해먹는 거.
근데 유일하게 제가 여기 좀 관심 있는 건 제가 솔직히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딸리잖아요. 아하. 네. 그 와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 여기야. 그러니까 말 그게 진짜 못하는 좋다니까. 동양이 이게 유일하게 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야.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 거길 가는 게 맞는 거야 무조건. 지네가 부른다니까. 3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에 나보다 한국어 잘하고 나보다 한자 잘하는 외국인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아져 갖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도덕경 같은 거 얘기하면 그거 한자 틀렸는데요 그러고 있다고 어느 순간에. 얼마 안 남았어. 뽑아 먹을 수 있을 때 뽑아 먹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 잘 해보시고. 어쨌든 근데 서양 사람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기 수양적 전통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무언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왜냐면 원래는 종교한테 그 기능을 줬었는데 그 종교를 잃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거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자기 우리 수양은 저번에 네네 먼저 아하. 얘기해 주세요. 아니 자기 생각 뭐. 자기 수양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실 철학이 원래 담당했던 거였거든요. 원래. 맞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라는 게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실 통치 수립과 동시에 이 수양론이지. 혼란한 유럽 사회를 정리해 준 역할도 했었어요. 중세 기독교라는 거는. 그치. 사실은 우리 유럽 사회에서는 사실은 사람 태어나면 관공서 같은 데서 이름 등록하듯이 그걸 다 교회에서 했다고 원래는. 그치.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실 행정 시스템 자체가 교회 중심에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그 사변적인 건 빼버리고 교회나 어떤 종교가 어떤 실천성적인 걸 다 맡았다가 근대 되면서 이제 종교가 힘을 확 잃어버리니까 이 자기 수양적 전통이 철학에서 발견이 힘든 거야. 현대 철학 안에서는. 그래서 고대 철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동양 철을 끌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서양은. 저는 약간 묘한 거라고 보는데 그 어떤 기독교적 전통이 기독교적 수양론이 당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라지거나 그럴 때쯤에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이 어떤 수양론적 전통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기사도 정신. 아, 그쵸. 그리고 기사도 정신은 어디에 무너졌죠? 이제 총합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제 뭐가 남았냐? 이제 서구의 그 다음 수양론은 뭐가 있었어? 젠틀맨. 하지만 어떻게 젠틀맨이 되는가?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에 젠틀맨이 무엇이 되었죠? 지금 군자의 번역어가 되었습니다. 새끼들이 지금 이 수양론이 갈 길을 잃은 거야. 그래서 군자를 영어로 젠틀맨으로 번역한대요. 어 혼자와 기사는 태생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기사의 수양이 예. 없어지고 이 총기의 시대에 젠틀맨이 나왔으나 젠틀맨의 수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간들로서는 군자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것이다 하고 거기다 그냥 대치어를 갖다 넣어버린 거지. 라고 그냥 생각했다. 근데 기사에 대해서 얘기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파몽님? 그러니까 기사라는 건 일단은 그 계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급이고 이제 그 그러니까 기사는 계급이고 그 계급에 맞는 어떤 수양론 내지는 태도의 방법론인데 군자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계급은 아니잖아요. 군자 이꼴 양반은 아니니까. 그런 아니 의미에서 양반 이꼴 군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어, 항이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 뭐. 군자가 저기 그 계급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그치. 기사도는 이미 총이 나오기 전에 그 대충 시기가 겹치긴 합니다만 물론 그때 그러면서 없어진 게 맞는 것 같고 기사도랑 제일 네. 흡사한 건 아무래도 저기 옆 나라의 무사도겠죠. 사무라이. 사무라이. 그치. 근데 그렇다면 기사도에 대해서 일본은 예. 네, 말씀하세요. 기사도라는 게 사실 그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도가 사실 실제하지 않았다라는.
이게 맞습니다. 이 그러면 기사 돈키호테는 뭘 때린 거야? 그게 뭐냐면 기사도라는 게 언제 생기면 기사 거의 끝날 때쯤에 생겨요. 그런 게. 그게 약간 좀 사무라이도 망할 때 무사도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협지 있잖아요. 무협지. 무협지 같은 예. 게 사실은 그런 어떤 거의 약간 무협지처럼 기사도 문학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실제 기사들을 본 게 아니라 기사도의 끝물 때쯤 이제 기사를 비꼬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기사도 문학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사도라는 이미지는 실제 중세시대 기사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기보다는 사후적으로 규정된 거에 더 가깝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무라이도 그렇고. 뭐 그렇지. 그리고 실제 중세 기사를 보면 대단히 초라했다. 뭐 그치. 하여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수양론에 해당할 수 있는 인격 도야가 되어 있는 인간이 성직자면 문제가 되잖아. 성직자면 결국에 그게 대중으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왜 성직자랑 비성직자로 갈리는 순간에 수양론이 성직자에 있으면 나머지가 그럼 뭐가 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수양론의 그 수양적 모델이라는 게 군자 이런 식으로 대비되지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없었던 거 혹은 만들어질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이게 그냥 쓱 사라졌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나중에 젠틀맨으로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젠틀맨 역시도 그렇게까지 크게 막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고 주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외형이나 형식적인 교양을 만들어내는데 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선비가 6예를 잘한다고 해서 선비가 아니라 선비인데 6예를 잘하면 좋다인 거잖아. 근데 6예를 잘하는 것만을 선비로 두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일단 젠틀맨이라는 거는 그 젠틀이 신부 젠틀맨도 결국 그 젠트리들을 얘기하는 그 근본 없는 영국 놈들에게서 나온 저기 섬나 그치. 예, 거긴 유럽이 아니에요. 오, 아, 거긴 그럴 수 대서양이지. 있지. 예, 거긴 대서양이지 어. 유럽이 아니에요. 거기는. 저는 그대 프랑스로 유학 오십시오. 프랑스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긴 대서양입니다. 예, 그 프랑스 사람들은 젠틀맨은 유럽에 없던 거예요. 어. 젠틀맨은 유럽에 없던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직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어떤 계기에 의해서건 서양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서유럽에서는 그 자기 수양과 잘 사유가 구분이 되어 버렸는데 동양에선 이게 구분이 안 됐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갖고 있대. 둘 중에 어느 것도 되지 못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리학이 어떠한 역할을 도대체 하고 있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해버렸단 말이야. 예. 지금 한국도 그것을 나누고 있는 그 과도기의 단계에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약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방금 궁금해서 이 재미나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유럽의 역사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을 부르는 수양론적 지향점을 말하는 명사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소포스 현자 그리고 칼로가가토스 아름다움이라는 칼로스랑 선함 아가토스가 합쳐진 거. 근데 우리는 이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고 고대 로마에서는 비르보누스 선한 사람 그냥 일반 명사 같은데 거의 안 썼을 것 같고 마그나니무스 위대한 영혼 혹시 중세에선 이런 것들 쓰나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그 이것저것 각주를 붙여가지고 얘가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로 대중화가 안 된 용어 같다. 그러다가 오네트 옴무까지 나왔었는데 프랑스 쪽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젠틀맨 나왔고 딱 젠틀맨 하나만 기억해. 이렇게 보니까 있었긴 한데 대중화가 되지 못했구나 수양론이. 대중화에 끝없이 실패했구나라는 걸 느낀. 잃어버린 그렇게 거죠. 치면 세인트가 있잖아. 세인트.
성인. 그러니까 성자가 성직자가 있잖아요. 되어버리는 거잖아 이제. 아니 모든 성인이 성직자는 아니에요. 모든 연령 하지만 그러니까 연령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직은 아니지만 그 종교에 속해 있는 것인 거잖아. 서유럽에서 그 종교에 속해 있지 않으면 죽었을 텐데. 씨발 그치. 저기 저기 미쳐버렸다 진짜 저기.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서양에서는요 다른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예. 파스칼의 얘기가 논증처럼 나오는 거지. 그게 그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 누구지? 그 지난해 그 방장님, 그러니까 뭐지? 그 선장님 본인 유튜브에서 에? 이제 그 중국 철학 관련해서 볼프가 했던 말 그 하셨잖아요. 그거 보면 딱 알 수 있듯이 어떻게 종교 없이 어떻게 도덕을 얘기하지를 놀라는 애들이 서양 애들입니다. 그치. 그치. 대체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재밌는 지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종교 이퀄 도덕성을 담보했던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성을 너무 담보해 버린 마음에 철학이 그 역할을 끼기 시작한 게 비교적 늦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칸트 이후에서야 사실 도덕적인 논쟁이 철학의 화두가 됐지. 그리고 항상 늘 얘기하는 거 제가 가끔씩 이제 파목님께서 이제 중세 철학 전공자시니까 가끔 물어봅니다. 혹시 뭐 쿠자누스 아냐? 뭐 누구누가 아냐? 그럼 물어보면 딱 대답하시는 게 쿠자누스와 자기 전공 아우스 거리하고 현대하고 별 차이 없다고. 자기한테는 너무 먼 그치. 사람이라고. 열받아요, 그치. 진심으로. 그만큼 나도 알고 싶어. 그만큼 중세가 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유럽에서는 결국 그게 두 개가 분리가 됐다가 이 종교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유만 남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그 구조를 띠고 있는 또 하나의 일신교가 있습니다. 어디? 이슬람. 이슬람. 그치. 그 철학사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분열을 일으키고 다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그리스에서 바로 라틴 세계로 오지 않고 이슬람 세계로 먼저 이슬람으로 가거든요. 가지. 맞아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먼저 그 사유와 철학과 종교가 먼저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 전에는 모든 철학은 종교였어요. 모든 종교는 철학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종교들이 자기가 유일하고 최고의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종교와 철학이 사실 이슬람에서 먼저 분리가 돼서 먼저 논쟁이 시작됩니다. 알파라비, 뭐 아베로에스, 아비첸나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을 그대로 이제 서유럽에서 레콘키스타 이후로 갖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서유럽은 거기서 이제 종교가 버려지고 사유만 남았는데 이슬람에서는 사유가 버려지고 종교만 남았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그치. 실제로 그 13세기, 12세기부터 이미 사유가 버려지고 종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것 하나가 우위가 된 상태에서 이게 위태롭게 공존하거든요. 오스만 투르크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 두 개가 그래도 오스만 투르크라는 국가는 어떤 그런 실천과 이런 걸 담당하고 오히려 이제 좀 서유럽과 반대가 된 거죠. 오스만 투르크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이슬람이 우리가 편견 속에 점철된 그 이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재밌는 지점이죠, 사실.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동양은 수양론을 먼저 잡고 형이상학을 나중에 잡았어. 수양론으로 이 성리학 국가가 완성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론 논쟁이나 4단 7정 논쟁 같은 어떤 형이상학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태헌이 뭐니 얘기하면서 성학십도 그리고 막 무극이 태극 같은 어떤 진짜 형이상학의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한 게 수양론의 담론이 사회를 완전히 딱 집어먹고 군자라는 게 이상적인 인간의 롤모델로 지워진 다음에 그 논의가 시작됐어. 그러면 약간 좀 한정 지을 수는 있어도 형이상학이 쭉 발달하게 된 게 수양론 이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서양 애들이 형이삭을 발전시키고 종교 싸움하고 서로 싸움하면서 무기 발전시키고 이제 그걸로 동양을 침공하지만 않았더라면 형이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저쪽은 먼저 형이삭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유와 수양을 나눈 다음에 한쪽은 사유가 남고 하나는 종교가 남고 그랬지만 여기는 거꾸로 수양을 먼저 남겼다 보니까 그게 약간 빌드 약간 그렇지. 그 빌드 선택의 차이. 누군가는 인구수를 먼저 늘려, 누군가는 공격 유닛을 먼저 뽑아. 약간 이런 것들끼리 부딪힌 결과가 아닐까? 어차피 모든 빌드가 끊임없이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완성형 무언가 문명의 수렴은 할 수 있어 보였었지만 안타깝게도 한정된 자원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어떤 빌드가 날빌이었나, 어떤 빌드가 좀 더 빠르게 공업을 할 수 있었는가 이쪽으로 와닿는 거 아닐까? 음. 이게 참 그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 진짜 그런 부분이 어려워. 이런 거 사실은 비교 철학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보면. 비교 철학 이런 건. 근데 이게 비교 철학 막상 내가 전공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다뤄야 될 인 거지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거예요, 혼자 할 수 비슷한 있는 거. 개념이 아니야. 그냥 역사학 하나 두고 인류학 하나 두고 문헌학 하나 두고 철학 두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돌리지 않으면 이건 답이 안 나와. 혼자서 이걸 다 하려면은 쉽지 않지. 그런 거 관련 책들은 보면 되게 대단히 나이브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혼자서 쓴다면 그런 작업을. 유발 하라리, 유발할레를 제러드 다이아몬드. 되게 극혐하시나 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혼자서 다 했잖아. 음. 혼자서 다 했다 보니까 분명히 논리도 탄탄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일견 각각의 전공자들이 파고들어서 보면은 각각의 전공자들이 찌를 만한 지점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떤 사상가의 어떤 책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다 우리는 어차피 어떤 이론이라는 건 일견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내적 논리를 위해서. 그치. 그러다 보면 설명 모델을 어쩔 수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일견은 어찌 보면 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상남자는 증명하지 않는다. 주장할 뿐이다. 일단 주장을 던지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체 아닌가 그 사람? 그렇지. 니체. 어. 일단 명확한 주장해라. 직권이 있다면 주장하고 죽어도 뭐 해볼 만하겠지. 뭐 나중에 파묘 돼가지고 잘 살아날 수도 있죠.